안녕하세요. 국제협력 북한전공 심편수생 지원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두 번째 명동 강담의 시간입니다. 지난번 그 첫 번째 강의가 아주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만한 아주 좋은 특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사 여러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박사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바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근식 박사님입니다. 아마 TV에서도 한번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문근식 박사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영화 강철비2에 바로 이 잠수함 장면과 관련해서 이런 자문을 아주 깊게, 아주 넓게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잠수함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군사관학교에 35기로 졸업을 하신 후에 임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 최초의 잠수함인 바로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직접 인수해 오신 그야말로 우리나라 잠수함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최초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유학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해군의 8번째 잠수함 나대용 잠수함의 함장을 또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에서 잠수함 사업 팀장을 담당하셨고 또 독일 잠수함 사업 관리 실장을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해군 대령으로 전역하신 이후에는요, 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셔서 지금 강의도 하시고 또 방송에서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셔서 이제 강의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잠수함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또 잠수함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 북한학 트랙 과정을 담당하시는 이재용 교수님과 또 대담 시간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강의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월 15일에 우리가 SLBM을 발사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참관하고, 야, 우리도 이제 SLBM을 발사하는 국가가 됐구나 해서 이제 이 영상에 담았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수함은 아주 경제적인 무기, 위력적인 무기,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잡아내기부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 우리는. 그리고 SLBM이 핵 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다. 이 SLBM이 뭔가, 잠수함이 왜 해군에 중요한지, 그 생활은 어떤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보셨죠?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SLBM을 발사해서 400km를 이격돼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보도에서 그냥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상당히 폄하하는 방송을 했어요. 이거는 뭐 사실 남한은 아직까지 SLBM은 초보적인 단계다,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북한 걸 한번 볼게요. 북한은 2015년도에 바지에서 북극성 1호라는 그 SLBM을 발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그래가지고 2016년 8월 24일 날은 북극성 1호를 500km를 비행시키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발함과 동시에 성공했다고 보도가 됨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SLBM이라는 거는 육상에 있는 핵무기를 자기들이 공격을 받기 쉬우니까 그거를 물속에 숨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핵무기의 운반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SLBM 이렇게 했는데 SLBM이 가장 늦게 개발됐어요. 전략 폭격기는 가다가 중간에 요격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ICBM도 마찬가지입니다. ICBM도 미사일에 택탄두를 실어서 날리는 건데 이것도 가다가 요즘 뭐 인공위성이나 요격장치 하도 발달돼 가지고 금세 요격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속에 숨기는 것이 SLBM이죠. 그래서 SLBM은 요즘 현존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이거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거든요. 잠수함 싣고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쭉 추진해 오다가 2016년도에 이렇게 8월 24일 성공을 하자 미국에서 2017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폭격하겠다. 핵무기 시설을 다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재를 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SLBM 위력입니다. 근데 이제 2019년 10월 2일에는 북극성 3호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또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올해죠. 2021년 올해죠. 10월 19일 날은 SLBM을 단거리 우리가 이제 SLBM 북극성 4호나 5호를 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또 우리를 의학했죠. 그래서 비행거리도 590km를 날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를 폄하할 수 있겠죠. 우리보다는 시험 발사 횟수도 많고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이거를 싣고 다닐 잠수함이 없어요. 시험 발사는 성공했는데 그래서 정확한 워딩은 북한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운용한 잠수함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우리는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 6발을 실 수 있게 다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9월 15일 날 시험 발사를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은 북한이 세계에서 7번째 SLBM 보유국 시험 발사에 성공해가지고 SLBM을 보유했다 이렇게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7번째로 성공했다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가지고 좀 언론에서 좀 떠들었어요. 아주 그 걸음마 수준인데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 전력과 우리 잠수함 전력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2017년도에 제가 모 방송국에서 가서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제가 거기를 갔느냐면은 세계에서 북한이 잠수함 숫자가 제일 많아요. 물론 핵 잠수함은 없어요. 근데 디젤 잠수함은 86척이 있어요. 86척.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책에는 86척, 어떤 책에는 88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북한이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를 불렀었어요. 이건 동영상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88척의 잠수함을 가진 북한. 최근 김정은 정권은 잠수함 개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과연 북한은 왜 잠수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이만갑에서 밝혀드립니다. 이 잠수함 보유국이 북한이라고 아까 거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수적인 면에서는 세계 1위예요. 가장 많아요. 그러나 잠수함은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괴력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사실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권투 잘해도 여러 사람 한꺼번에 덤비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설명을 네, 드릴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거기 잠깐 도표에 나왔으니 동영상에서 도표에 나왔지만은 제가 이제 숫자로 확실히 PPT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북한은 지금 그 심포급 잠수함, 로미오급 잠수함, 상어급 잠수함, 연어 6호급 여러 종류가 있는데 2,000톤급, 1,830톤, 그다음 300톤, 100톤짜리가 있어요. 이게 다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핵추인 잠수함을 대한 디젤 잠수함 세계 최다 보유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00톤급 잠수함 또는 핵추인 잠수함을 만들고는 있는데 지금 언제 될 줄은 모른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 제재도 있고 경제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올해 이제 그 김정은이가 올해 1월 달에 그 우리도 핵 잠수함을 설계 검토를 끝나고 이제는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 설계에 참여하는 설계위원들을 다 징계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잠시 또 지연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경제난 그다음에 국제 제재 뭐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북한 잠수함의 주력 잠수함인 로미오급 1830톤 잠수함 왼쪽, 그 다음에 1300톤, 이거는 초기에 들어왔던 건데, 이 1300톤 유스키급 잠수함은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 1996년도에 동해에서 그 좌초돼가지고 인양된 그 상어급 잠수함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6호급 잠수함이 98년도에 양양에서 꽁치어망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노획한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 잠수정이죠, 잠수정. 그래서 잠수함은 200톤급 이상은 잠수함 그렇게 통상 표현하고 200톤보다 작은 것들은 잠수정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당시에 98년도에 네덜란드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잠수함 함장관 유학 갔는데 그때 이제 그 교관들이 이 한국 남한에서 북한 잠수함을 낚시해서 잡았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피싱. 근데 알고 보니까 낚시는 아니고 그 어망에 걸려가지고 납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6급 잠수함이고 여기에 이제 또 특수전용 소형 잠수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6년도에 그 8월 24일 날 SLBM 북극성 1호를 발사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죠. 요 잠수함이 여기 함교탑 여기에 이제 한 발만 시험 발사할 수 있도록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제 이 잠수함을 이용해서 2016년도에 한 발을 쏴가지고 500km를 날리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 19일 날 북극성 3호를 또 이 잠수함을 이용해서 발사했는데 이때는 이 잠수함을 824 영홍함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SLBM 발사를 성공했기 때문에 824 영홍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SLBM 기술이 그러면 완벽하냐?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망할 때 그 기술자들을 초빙해가지고 러시아의 골프급 잠수함이 있어요. 이게 한 3,000톤 정도 되는데 이 골프급 잠수함이 이렇게 중간에 한 3발 정도,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기도. 이 수직 발사가 있는데 이거를 고철을 수입해가지고 여기서 기술을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웅함을 만들어내서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SLBM 실제 유도탄은 성능이 괜찮느냐 이런 걸 보면은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서 러시아의 R-27이라는 미사일을 도입해서 북한의 무스탄 미사일을 만들어냈어요.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SLBM을 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정밀도가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R-27 이 미사일 개발한 때 막 400~500발을 시험 발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성능도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잠수함 어떠냐? 우리 잠수함은 북한보다 30년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왜냐면은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이유가 북한이 6.25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이가 가장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한 거다. 허용한 거다. 만약에 자기들이 잠수함만 가지고 있었으면 인천 상륙작전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연합군의 모든 물동량과 병력이 부산 근해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이 있었으면 다 거기 격침시켰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1963년도부터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30년 먼저. 그래서 우리는 늦게 갔죠. 그래서 우리는 1993년부터 독일에서 이제 1200톤짜리 인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1800톤짜리 9척에서 총 18척이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이건 1200톤짜리 독일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다 리엔지닝하고 정비하면서 서대강 기술을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SLBM 발사한 잠수함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19척으로 세계 8위권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북한보다 숫자는 적어도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성능으로 극복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3000톤급 추가로 건조하고 3000톤급이 한 6척도 두면은 그 뒤에는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갈지 어떨지는 이제 국가적인 정책이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독일에서 맨 처음 가져온 209 잠수함이라고 그 1200톤짜리예요. 이게 제가 나대용함, 이게 제가 잠수함 함장했던 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1200톤 승조원은 약 40명, 어뢰 길이 대함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00톤짜리보다 한 10여 년 늦게 들어온 1860톤인데 이 잠수함은 손원일급 잠수함. 그래서 여기도 승조원은 40명인데 어뢰 길이 순항미사일. 그래서 이 잠수함은, 1200톤짜리보다 수중에서 한 3주 정도를 더 저속으로 3주 정도를 더 견딜 수 있어요. 스노클 와서 수시로 안 올라와도 적진에 깊이 가서 한 3주 정도를 견딜 수 있다. 이게 이제 디젤 잠수함 중에 우수한 성능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SLBM을 발사한 우리의 도산 안창호 잠수함, 우리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낸 잠수함인데 3000톤급 잠수함이고 전장이 83m, 그 다음에 승조원 50m, 여기에는 어뢰 길이 탄도미사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SLBM을 탑재하고 나온 잠수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북한은 정보에 의하면은 우리가 2016년도에 이 38로스라는 미국의 그 위성 감시로 이제 알아낸 정보인데, 요게 이제 압력선체라는 게 있어요. 승조원들이 거주하는 공간. 그게 한 직경이 한 10m 정도면 길이가 한 90m 정도 돼요. 90에서 120m 정도? 이런 거 되는데, 이 잠수함 정도면은 핵 잠수함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자기들도, 핵잠수함은 설계 검토를 끝나고 이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곧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두 가지 중요한 기술,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있죠.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건데, 북한은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낸 경험이 있고 원자로도 사실상 1986년에 시험용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북한은 핵잠수함 목표라기보단 그때는 원자로 기술을 이용해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재처리하고
뭐 이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데 전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원자로는 만들었어도 함정으로 실겠다는 계획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걸 봐서는 자기들의 능력은 갖추고 있다, 기술적은 갖추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SLBM을 보유한 거의 모든 국가, 현재 지구상의 SLBM 보유 국가는 북한, 우리까지 합쳐가지고 한 8개 국가인데 그 중에 다 핵추진 잠수함에 SLBM을 실었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 그 SLBM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없고 우리는 그 SLBM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는 중요하게 핵탄두는 우리는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정책적으로 핵무기를 안 갖겠다 했으니까 그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SLBM에 핵탄두를 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잠수함이 왜 이 굉장히 두려운 무기체계냐, 이렇게 물속에 핵탄두를 숨겨놓고 유사시에 적의 중요 핵심 목표를 타격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력적인 무기체계를 할 수 있고 게릴라 세력이고 정치적인 무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정말 경제난이 좀 어렵고 하지만은 또 국력도 약하잖아요. 너무 폐쇄된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서는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성공한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미 연합 전력이 막강하잖아요. 그 막강한 전력에 정말 견딜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그 남한이 안 가지고 있는 그 잠수함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겠다, 이런 전략을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잠수함 전력 현황, 그다음에 SLBM이 왜 유력적인가, 그다음에 우리와 남북한의 그 잠수함 전력이 어떤지 이런 정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협력 북한 전공의 이지영 교수입니다. 오늘 특강으로 북한 잠수함 전력 현황 해주신 우리 문군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사실 너무 많았는데요. 질문 좀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남한에서도 SLBM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7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교수님 그거 보셨어요? 네, 그 봤습니다. 보도에 9월 15일일 거예요. 네. 대통령도 직접 참관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세계에서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네, 하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좋아했는데 북한에서는 아이고 그 걸음마 수준 가지고 뭐 SLBM을 개발했느냐 이렇게 폄하했어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 이 세계에서 7번째 뭐 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워딩이. 왜냐면은 우리보다 먼저 2016년 8월 24일에 북한에서는 북극성 1호를 그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0월 달에도 북극성 3호를 발사했고 금년도 10월 19일에는 미니 그 SLBM을 발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시험 발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SLBM을 발사하고 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12발 이렇게 싣고 다녀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싣고 다닐 수 있는 잠수함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시험 발사는 성공했는데 잠수함은 준비 안 됐고, 우리는 이번에 9월 15일 날 3,000톤급 잠수함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6발씩 싣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배에서 SLBM 발사해가지고 400km 있는 표적을 명중시켰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북한은 세계에서 7번째 SLBM을 시험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거예요. 아무튼 SLBM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예요. 왜냐면은 핵무기를 운반하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운반체가. 거기 하나는 전략 폭격기, 기억하시죠?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전략 폭격기 싣고 와서 원자탄을 투하했어요. 그게 이제 전략 폭격기의 임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국인은 날아가다가 요격당할 확률이 많잖아요. 공격당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발된 게 ICBM, 인터컨티넨탈 배럴스틱 미사일 해가지고 대륙간 단도탄. 이거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모스크바에서 워싱턴, 워싱턴에서 모스크바 이렇게 서로 겨냥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면 3, 40분에 도달해요. 그것도 마찬가지. 요즘 인공위성이나 감시장치가 워낙 개발되고 해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 요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인공위성하고 계속 감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그리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SLBM 개발해서 잠수함을 이용해서 물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자기들은 안전하게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으면서 상대국은 불안하지요.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SLBM이라는 건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체계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서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북한 아무튼 세계에서 지금 8번째죠. 북한, 한국까지 합치면은 8개 국가밖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력적인 무기체를 개발했다는 우리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핵탄두는 만들지 않겠다 했으니까 우리는 핵탄두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이 핵탄두도 없는 SLBM을 개발했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죠. 아유, 그래도 전망적으로 호주도 이제 핵잠수함이 들어갈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철도 미사일 뭐 발사대도 했다. 그래도 사실 그 역사에 보면 긴 역사를 했지만 남한보다 기술은 엄청나게 떨어지죠, 뭐. 그렇죠.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하고 기술도 없으면서 안 하는 건 천지차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IT 기술은 세계에서 1위잖아요. 또 그 모든 국방과학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북한이 세계적으로 잠수함이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그 왜 그렇게 잠수함이 많은지. 그러면 남북한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이 많으면 우리는 당연히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투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숫자에서는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핵잠수함은 없어요. 핵잠수함은 위력이 커요. 거기 핵무기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인데 북한이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빚이 많다든지 좀 굶주리는 거 이런 것도 등수 안에 되는데 잠수함 숫자가 세계에서 1위예요. 그래서 모 방송에 제가 출연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남북한 전력 국력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특히 한미 연합 전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숫자 가지고 주먹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거, 그게서 이제 그걸 비대칭 전력 그러거든. 약소국가에서 강대국이 필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키웠는데 거기서 핵, 미사일, 잠수함 이거를 개발에 성공했어요. 예를 들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까지 갔겠어요? 당연하죠. 하노이까지 갔겠어요? 당연하죠. 핵무기를 유력이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SLBM까지 개발해서 2016년에 발사 성공하니까 2017년도에는 미국의 여론이 움직인 거예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북한을 폭격해야 되겠다. 핵시설을 다 마비시키겠다. 이래가지고 한국모함 전단이 3개가 동원돼가지고 막 폭격하려다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비핵화 부대로 끌어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이 그래서 세계에서 잠수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었는데 이제는 핵무기로 갖겠다 이렇게 핵탄두를 시켰다 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전력차가 많이 나는 건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6.25가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가 제일 후회했다는 것이 인천 상륙작전을 허용한 거예요. 그럼 인천 맞아요. 상륙작전을 허용하였으면은 우리가 승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허리가 잘렸고, 그 다음에 부산 쪽고 남해를 통해서 다 물동량이 들어온 거, 연합군, 그 다음에 뭐 탱크, 뭐 군수불자, 그거 잠수함만 있었으면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었는데 이게 후유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963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30년 먼저 잠수함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핵
잠수함을 뭐 SLBM이 담겨진 잠수함을 이게 초기 들여왔다 이런 말도 있었댔어요. 북한에서 제가 들었을 때 그게 맞는지. 교수님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건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북한이 90년대 러시아가 저 소련이 망하고 기술자들을 많이 이제 유입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3,000톤급 러시아 골프급 잠수함에 SLBM 3발을 시켜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고철로 수입해서 계속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보다 먼저 SLBM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북한은 갈수록 국력차가 크게 나고 연합 전력이 세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수함 전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SLBM을 개발하고 SLBM은 결국에는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하고 이렇게 한번 맞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혹시 북한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왜 잠수함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힘이 대등할 수 없으니까 그 상대의 허점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잠수함이라는 거는 잠수함이 전략무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한 척만 물속에 들어가도 모든 세력이 다 동원돼야 돼 찾기 위해서. 그럴 때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까지는 잠수함 한 척을 잡아내기 위해서 2차 대전 때 수상함정이 25척이 동원되고 항공기가 100대가 동원되고 이렇게 해야 잠수함 한 척을 잡아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속에는 음파로 이제 탐지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잡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게릴라 세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을 혼란시킬 수 있죠. 2015년도에 우리가 DMZ 목함 지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심리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은 50척을 풀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난리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는 핵배낭 실어서 하나만 잠수함을 이용하면 그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잠수함을 주 무기로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북한은 잠수함을 만들어서 동남아나 어디다 팔아먹고 이러진 않나요? 일부 판 적이 또 있어요. 그 소형 잠수함 이란이나 이런 데 팔았는데 그것도 이제 국제 제재에 이제 막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죠. 제가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는데 청진 조선소에서 반잠수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수공장이라는 명칭 이경제니까 그분들만 배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사실 군 생활을 공군에서 하다 나니까 그 북한군 1비행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하다 나니까 물을 너무 몰라. 근데 어떻게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대학에 입학하고 같이 졸업하고 대학원 생활 참 인연이라는 게 우리 이 박사님하고 우리 인연이 굉장히 깊죠. 우리가 저도 사실 방송에 출연하고 하면서 잠수함 가지고 출연했는데 학력 파동 이런 게 있었어요. 학력 위조. 저한테 잠수함 잘한다니까 박사님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박사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들어가니까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박사 받고 여기서 만나니 여기 교수 되고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이 기업도 하시면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버 대학에 와서 강의도 하고 후배들 잘 키우세요. 네, 경기대학교에서 참 많이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서 만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항상 기억에 그 사모님이랑 따님이랑 가족같이 지내던 그 기억을 항상 좀 좋게 간직하고 있고요. 그래도 나름 북한 학과에서 같이 입학해서 딱 제 3년여간에 라이벌처럼 해군, 공군이 같이 그냥 논문도 같이 써내고 또 졸업과 동시에 같이 교수가 되고 이것도 정말 특별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배들 교육 잘 시키라는 얘기예요. 예, 잘 시킬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나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SLBM을 개발하는 주 목적은 거기다 핵탄두를 실은 거예요. 근데
핵탄두를 실으려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미사일 크기를 키워야 돼요. 미사일 크기를 키우려면 잠수함 크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한 3,000톤 이하에 대부분 힘이 없어요. 뭐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전력을 무제한 생산하니까 우라늄을 사용해 가지고 하니까 물속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도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겠네. 그럼 속도도 빠를 수 있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체력이 문제가 없고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82년도에 포클랜드 해전 때 영국에서 디젤 잠수함 한 척하고 핵추진 잠수함 5척을 동시에 파견했어요. 포클랜드. 그게 한 14,500km 떨어져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 2주 만에 가서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격침시킨 거예요. 근데 디젤 잠수함 같이 출발했는데 5주 후에 도착해서 전쟁이 거의 다 끝났을 때 온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래서 차이가 나네. 모든 잠수함 보유국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핵무기를 안전하게 이제 상대한테는 위협적이니까 안전하게 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SLBM 만들고 핵실험을 계속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핵 잠수함 설계 검토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잖아요. 지난주에 첩보에다 NK 데일리 뉴스 나왔는데 핵잠수함 설계에 참여했던 설계위원들이 다 징계받았대요. 왜요? 잘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원하는 대로 못하고.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좀 차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못하니까 그런 데인데 핵잠수함 만들려면 두 가지 기술. 하나는 잠수함을 만들 수 없느냐. 그 다음에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잠수함은 이미 기술이 많잖아요. 세계 1위 보유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로는 북한이 1986년도부터 실험용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원자로를 잠수함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핵무기 재처리 시설을 하고 뭐 응축하고 뭐 이런 거 연구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핵잠수함은 그렇게 서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함정용으로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어야 돼. 이 기술도 어느 정도로 완비했으니까 지금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지만도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대학이 15,000명 학생들 중에 한 3,000명 군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수업하며 보니까 정말 제가 군인들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북한군은 대체로 남자들은 10년, 여자들 한 7년 군생, 그리고 남한 군인들 한 2년 정도 하니까 사실 안보관, 조국에 이런 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업을 하며 보니까 제 수업 같은 건 절반 이상이 군인들인데 대령님들, 뭐 중령님들, 부사관들 이렇게 벌써 한반도 미래를 위한 꿈,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 안보관 어떻게 생각하나 다 같이 제가 정말 감동받는 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군인들이 만약의 경우 통일이 된다면, 그다음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경력이나 뭐 학력을 가지고 내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도 아니에요.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땅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설계해봐라 했더니 정말 지금도 저는 항상 이 말을 해요. 어느 분이 자기는 끝까지 군 생활을 할 사람이고 이제 만약에 남북한이 이렇게 연결만 되면 자기는 국경연선에 나가서 우리 소중한 지하자원이 중국을 넘어가는 거 막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이 DMZ에서 군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북한 사람들이 정말 인터넷을 모르고 세계 시장을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전년에다가 국제 시장 나라를 한 200개 나라 중에 딱 필요한 나라들 국제 시장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 눈 띄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느 분은 민간에 있는 분은 백두산 음료수 공장 만들겠다는 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아요.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도 30년 전에 북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도 지금
관광을 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저 삼지연 군용 비행장을 다 민간 비행장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다음 갈마 비행장도 거기 우리 공군 부대 저 휴양소가 있었는데 그것도 민간 비행장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저 함흥이 선덕 비행장, 그다음 저 함경북도의 어랑 비행장도 군용하고 민간 비행장 같이 쓰면서 거기에서 평양까지 오는 것만큼은 수요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한 200 내지 300달러만 있으면 오게. 그러니까 말 자체로 북한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근데 아직도 비행장도 순환 비행장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거기도 온라인 교육이 있고 사이버 교육도 있고 온라인 진료도 있는데 컴퓨터를 전혀 만져보지 못한 사람처럼 인식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우리 도와주다 하면 우리가 탈탈 거지가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기 온 3만 5천여 명이나 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 간의 그 남북한 사회 통합 그 과정을 잘 이어가느라면 우리가 어느 때 분뜩 찾아오는 통일을 정말 우리가 준비 있게 맞이하지 않겠냐. 통일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주변에서 맴돌다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말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아니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래도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뭐 사이버 대학이 15,000명이다는 사실, 그 중에 3,000명이 군이라는 사실, 예. 새로운 사실이에요. 인기가 좋습니다. 아, 우리 군경 학과가 학부가 따로 있어요. 학과가. 군인들도 많이 한. 네. 군 출신들 다 남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하죠. 남한 사람들이고 이거 평생 교육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앞으로 군생활 끝난 다음에도 계속 공부할 사람들이에요. 좀 부럽네요. 예, 지금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많아요. 경기대학교도 박사과정이 좀 그 학생 모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 그래. 그런데 우리 대학 졸업하고 아마 석사들이 그쪽으로 석사 오면 박사과정 좋겠네.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박사님이 북한 쪽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 북한학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군 생활 32년 하고 그중에 이제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제 경험을 보면 다 잘 되고 장군 되고 뭐 장관 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후배들한테 만나면 항상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거기를 전공을 잘 선택해라. 그리고 그 분야에서 1등을 해라. 최고 수준을 유지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해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공한 케이스가 제가 잠수함 분야 22년 하면서 노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역하고 나서 국방일보에 제가 2년 동안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를 연재를 했어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책을 쓰고 책을 2권을 썼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방송 나가고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불림을 당했는데 그래서 자기 분야에 최고 할 수 있는 거를 저지간 도전을 하고 거기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을 남겨라. 그다음에 가능한 한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 돼. 젊었을 때. 그렇죠. 전 전역하고 나서 박사 받을 때 참 쉽지 않았어요. 뭐 이정 박사보다는 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네. 연식이 좀 돼서. 아니요,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지간 가능한 젊었을 때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라. 그래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역이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박사를 받으면 저도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초대받은 거고 또 방송에 나가고 또 글도 쓰고 뭐 원고 요청도 들어오는 박사 학위를 받으면 대단히 틀리다. 그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전문가들 특히 통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 박사님 같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민들하고 자주 연락을 해서 우리가 사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 말만 하지 그 여건을 잘 준비를 안 해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 물려줄 게 뭐냐. 이게 대단한 중요한 업이 통일이거든. 근데 이제 갈수록 정쟁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항상 느낍니다. 이 대학원 다닐 때도 그 북한에 오신 분들하고 대화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래서 저 그 시대 많이 답답했죠. 답답하고 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운명이구나. 그러나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런 억울하고 주지 말아야죠. 이런 걸 물려주지 않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그래서 북한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하죠. 알아야. 북한 전문가들 많이 알아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휴먼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라.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군 생활하면서는 소폭으로 이제 그 종류만 하는데 나오면은 정말 박사과정 받으면서 여러 사람 받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유지해야 사람의 힘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휴먼 네트워크 잘 하면은 기회가 무수히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역량을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이거죠. 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오늘도 뭐 사이버대학교 내가 올 줄을 내가 예상을 못했는데 이 초대받아 왔는데 아무튼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 박사님이 강의하고 나서 또 이렇게 바로 저 박사 받고 나서 강의를 하고 후배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요즘 아유. 기업은 잘 되세요? 예, 괜찮아요. 저희는 건설업이다 보니까 밖에서 하는 거라. 아, 진짜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행운은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 학우님들 또 원우님들 사실 저희 대학에 있는 학우님들 보게 되면 교수들보다 능력이 다 출중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글 쓰는 거 보게 되면 제가 오히려 더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자분들,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졸업하고도 또 편입하고 졸업하고 또 편입하고 정말 고마우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일은 절망적이지 않다. 눈앞에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신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종종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뜻깊은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통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